네, 이어서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 자리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제 중국 미중 갈등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FOMC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우리 네. 상무님께서도 첫 번째 관련해서 11월 FOMC 앞두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런 힌트들 이런 것도 네. 이제 안 나오게 되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국채 투매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월요일 날 아침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5%를 맞아요. 네, 맞아요. 찍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더 나가는 거 아니야.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트리거가 하나의 그 저항선을 넘어서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의 특성인데 네.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 저번 주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네.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려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금리가 올랐던 요인 네. 그리고 이제 금년 금리가 올랐던 요인은 좀 상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사실 물가가 끌어올렸던 부분 또 물가에 대응이 늦었던 연준의 빠른 긴축 이것이 사실 금리를 많이 빠르게 올렸던 예, 예. 부분이라면 금년에는 사실 수급 이슈가 가장 크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까지 나면서 그것이 이제 연준이 그동안에 긴축을 했었던 그 후행 효과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상승을 점치는 이제 요인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GDP가 발표를 하는데 그쵸. 이제 3분기 속보치가 발표를 하죠. 실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4.3%를 보고 있고요. 연율로 예. 보면.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연은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GDP 나우에서는 현재 5.4%. 더 높네요. 예. 현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시장 예상치에 부합만 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 GDP라는 이 숫자는 이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전통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일반 이제 투자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지표잖아요. 네. 이제 심지어는 과거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제 10년 명목 금리를 이제 목표 기준 금리로 삼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80년대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제조업이 사실 이제 주류였기 때문에 GDP 계산이 좀 손쉬웠죠. 지금 서비스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GDP를 이제 벤치마크를 두고 이제 금리 목표를 삼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때문에 GDP 자체가 이제 목표 금리를 하지는 않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GDP가 하나의 명목 금리다. 그러니까 명목 GDP가 하나의 이제 장기적인 그 목표치 또는 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현재 금리 수준은 GDP에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이제 연준 인사들의 최근의 발언을 보면 사실 이 최근의 실질금리 상승에 의한 장기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의 긴축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보류적인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내리지 않는다.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고 처음 내렸을 때 평균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역사적으로 보여왔는데 지금은 최대한 오래 가겠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도 보신다는 네, 거죠. 네. 사실 이제 2006년에서 2007년 넘어가는 사실 이제 리만 브라더스 그 파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2006년에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2007년에 내리기까지 약 12개월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랬군요. 사실 그때부터 이제 사실 빵빵 터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하이어 for 롱거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사실 경기에 상당한 둔화가 예상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연준에서는 아직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인상이 끝났다는 시그널은 아직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대 그 국채와 관련해서 6개월하고 12개월 정도를 좀 보면서 사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이 바뀌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어떠한 변곡점이 오기 전에 이제 이런 격언이 있는데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국채가 현 시점에서 매력적으로 저는 보는 이유가 사실 국채 본연의 역할 결국은 이제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이제 요인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결국은 이제 안전자산 역할을 잘 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근거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연준의 현재 입장을 보면 현재 긴축 정책으로 경제를 시켜서 물가를 잡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1994년과 같은 골디락스가 있지 않다면 네. 어느 정도 경기 둔화나 또는 심지어는 침체까지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가능성이 있고요. 생긴 네,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좀 안 와닿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금리 상승은 곧 차입금리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음. 실질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나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네. 그만큼의 마진이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빌리기 좀 더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이 긴축 사이클에서의 그 전통적인 경제 논리는 긴축을 하면 결국은 경기가 둔화된다는 그렇죠. 이제 귀결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사실 저번 주에 제가 금구리 비율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10년 금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동조화됐다고 말씀을 그랬죠. 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잘라놓고 안전자산의 두 축인 뭐 달러까지 하면 3개입니다만 네. 달러를 빼고 금과 10년짜리 국채를 보면 예. 이제 안전자산의 추이를 봤을 때는 그동안 계속 동조화를 보였었어요. 음. 그러다가 작년 3월부터 상당히 좀 괴리가 있기 시작하죠.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금은 투자를 해도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바로 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투자의 니즈는 뭐냐면은 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라도 지켜야 된다는 그 니즈가 상당히 강한 거거든요. 완전 방어죠. 네. 반면에 국채는 거의 뭐 종이 쪼가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이 5%인데 사실 그저께 그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그리스가 지금 4.3% 수준입니다. 10년짜리. 미국이 더 그렇군요. 예. 한때 그리스가 뭐 그렉시트 뭐 이렇게 맞아요. 해서 상당히 망하네 좀, 어쩌네 그랬잖아요. 네, 좀 상당히 엄동설한의 시기를 보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진행되는 이벤트들을 봐도 네. 좀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간의 갈등. 뭐 엄밀히 말하면 공화당 내의 갈등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원 의장 자체가 지금 뽑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안으로 1,050억 달러에 대한 그 예산 증액 요청을 이미 하원에 보낸 상태인데 통과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컨펌이 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런 국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지출은 어떻게 보면 11월 중순에 여차하면 있을 수 있는 셧다운에 대비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혼란은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으로 벌어졌고 결국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국채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목 중에 Fear and Greed 이렇게 네. 지표를 해가지고 시장엔 지금 약간 두려워하고 네. 있는 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심리 상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네. 분석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심리 지수는 빅스가 있죠. 빅스 있죠. 예. 빅스가 사실 한 10대 초반 이렇게 가면 사실 시장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어제 조금 주가가 랠리를 해서 실적이 좋아서 네. 다시 18.97 정도로 어제 종가가 끝났는데 낮진 않네요.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빅스하고 S&P 500의 그래프만 네. 비교를 해보면 네. 사실 그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일일 수익률을 보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한 음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빅스의 변동폭이 클수록 예. 그 주가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빅스라는 게 결국 이 S&P 500의 콜옵션, 풋옵션의 그 옵션 변동성을 측정하는 것인데 결국 풋옵션의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마의 9월을 지나서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캘린더로 보면 10월에서 12월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타랠리 시즌이잖아요. 근데 요즘 분위기 봐서 네. 뭐 올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네. 투자자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다가 결국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고 그러게요. 결국 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또 10년짜리 금리가 5% 가까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느껴지고 결국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보게 되면 이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사실은 그냥 좋은 거잖아요. 네. 시장이 좀 이제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난다는데 투자 심리 상태는 희한하게 거꾸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그 이제 NFP 이제 신규 고용 지수를 봤는데 네네. 이제 그 비농업 민간 순 고용자 수가 10만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한 뭐 비농업이니까 2만, 서비스 3만. 업종. 예, 예. 네.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 그 지수가 예상치보다 한참 하회를 했는데 주가는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예.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컸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제로금리 체제가 2009년부터 시작이 되고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팽창 정책이 이제 그렇죠. 계속 이루어지면서 고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배드 뉴스 이즈 굿, 그렇죠. 굿 뉴스 이즈 배드. 예. 지금도 상당히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거꾸로 해석하는. 네. 예. 그러면 결국 GDP라든지 네. 또 그 다음 날에 나올 PC라든지 또 다음 주 이제 초에 10월 31일 날 나오는 EC 그러니까 고용 비용 지수가 잘 나오면 사실 경기에는 좋은 건데 그렇죠. 이 부분은 결국 연준의 긴축을 계속 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리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CNN에서 발표하는 그 Fear and Greed 인덱스 유명하죠. 네네. 이게 보면 이제 매일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네. 이제 크게 이게 7가지 섹터로 이제 서브 섹터로 이루어지는데 주가 강도, 주가 폭, 그다음에 5일간의 풋골 평균, 그다음에 시장 변동성, 안전자산 수요,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수요 이렇게 7개로 나눠집니다. 아, 저 표가 다가 아니군요. 네, 사실 그 표만 보면 안 되고 7가지를 다 이제 그래야겠네요. 이제 상세히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서브 지표를 보면 나머지 6개는 뭐 fear하거나 extremely fear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네.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부분 그리고 왜 지금 10년짜리 국채가 아직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는 바로 그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수요, 즉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투자 등급 스프레드 간의 그 차이가 거의 역사적으로 최저점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이힐드가 아직도 네. 상당히 굳건한 거죠. 일드 자체는 높지만 네. 그 하이힐드 채권의 체력을 나타내는 음. 그 크레딧 스프레드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깨졌을 때 네. 경기 둔화가 와서 깨졌을 때 긴축이 와서 차입 비용이 늘어나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결국 하이힐드 채권도 상당히 반응을 보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주가보다는 좀 후행하는 현상을 보이죠. 왜냐하면 주가보다는 채권이 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나중에 회사가 망했을 땐 선순위부터 받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주가는 우리가 보통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행지수로 보고 그럼 결국 그 다음에 경기 침체의 바닥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하이힐드 채권도 같이 이제 무너지는 이제 경우를 그동안 경기 침체 기간에는 봤었고 네. 그것이 결국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에 대한 간략한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그 미국 국채라든지 사실 미국 국채하고 또 유럽 한국은 또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계부채 때문에 사실 금리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금리가 또 솟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때 하는 총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이 가계부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차입 비용을 늘려서 그러니까 네. 즉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걸 제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은 사실 좀 이제 미국보다 또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죠. 대출 받으면 안 될 것 네, 같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이. 결국 예. 크레딧은 좀 피하자 채권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등급이 높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 이제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짧은 것들을 좀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채는 길게 크레딧은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련된 내용도 잘 이해해서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채권플로우는 에이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